오늘 아침 당신의 통장에서 30%가 증발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을 잤을 뿐인데 내 돈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달러 원 환율 1480원 돌파.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내 지갑 속 만원짜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7천원짜리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죠. 코스피가 올랐다고 좋아했던 분들, 죄송하지만 그건 내 자산이 불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원화가 쓰레기가 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에 불과했어요. 왜 전쟁은 저 멀리서 터지는데 내 월급의 구매력이 무너지는 걸까요? 국가도, 은행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합법적 약탈의 구조,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켰더니 앵커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나흘째, 중동 전역으로 전쟁 확산. 그런데 이상하죠? 전쟁은 지구 반대편에서 터졌는데 왜 내 주식 계좌가 파란불로 물들어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6,300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했어요. 주변에서 나도 주식 좀 해볼까 하던 사람들이 부쩍 늘었죠. 은행 PB센터에는 상담 문의가 폭주해서 직원들이 점심도 못 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2월 28일 테헤란 하늘에서 폭발음이 울린 순간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11.7%가 증발했고 기아도 11.3%가 날아갔어요. 여러분이 1천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117만 원이 사라진 셈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환율이에요. 달러 원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기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같은 만원짜리 지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해외여행, 유학경비, 수입식품, 전부 다 비싸져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지갑에 만원이 있다고 칩시다. 어제까지는 이 돈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같은 만원으로는 햄버거만 겨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돈을 도둑 맞은 것도 아닌데 내 돈에 힘이 쪼그라든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대체 내 지갑과 무슨 상관이길래?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것부터 직시해야 해요. 코스피 6300 돌파에 들떠있던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산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잠깐 코스피가 6300까지 올랐다며 좋아했던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무려 76%나 뛰어올랐어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죠. 올해 1월에만 14%가 더 올랐고요. 주변에서 드디어 한국 주식도 좀 하네 라는 말이 나올 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주가가 올랐다는 건 진짜로 내 자산이 늘어난 걸까요? 경제학에는 화폐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머니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월급이 10% 올랐는데 물가도 10% 올랐다면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월급 올랐다 며 기뻐해요. 숫자에 속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6,300이 됐다고 좋아했지만 그 사이에 원화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2024년 초만 해도 달러당 1,3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은 1,460원을 넘나들어요. 원화 가치가 10% 넘게 추락한 거죠. 주식이 올라서 자산이 불어난 게 아니라 원화가 쪼그라들면서 숫자만 커 보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키 150cm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 키가 5cm 컸어 라고 좋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발밑에 5cm짜리 깔창을 깔고 있었던 거죠. 실제 키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높아진 거예요. 코스피 6300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원화라는 자가 쪼그라드니까 숫자가 부풀려 보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실적을 냈던 건 사실이에요. AI 붐을 타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실적 호조 위에 원화 약세라는 거품이 함께 끼어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7조 원어치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세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국 기업의 실적을 보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걸 예상하고 미리 빠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었던 코스피 6,300이라는 숫자는 절반은 실력이고 절반은 착시였던 셈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체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왜 한국 경제를 흔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름이에요.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단 한 방울도 우리 땅에서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름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지금 전쟁터가 된 바로 그 지역에서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그러자 이란은 보복으로 중동 9개국을 동시에 공격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시설까지 타격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더 무서운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름이 지나가는 좁은 길목이에요. 지구상 원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운반되거든요. 만약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하늘을 뚫을 거예요. 실제로 벌써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어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았죠. 불과 몇 주 전까지 75달러였으니 단기간에 10% 가까이 뛴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 90달러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볼게요.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비싸질까요? 일단 주유소 휘발유 값이 오르죠. 그러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값이 올라요. 난방비도 오르고, 비행기 표도 비싸지고, 플라스틱 제품도 가격이 뛰어요. 기름은 현대 사회의 피줄 같은 거라서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물가가 덩달아 뛰어오르거든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가 문제냐고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면 실질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이제 80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면 2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아 달러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중동이 불타면 불탈수록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들이요. 그런데 세상에는 영수증도 없이 고지서도 없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경제 위기를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발행하는 거죠. 문제는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거든요. 학급에서 칭찬 스티커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스티커 10개면 선생님한테 상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스티커를 마구 찍어서 모든 학생한테 100개씩 줬어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 10개로는 아무것도 못 받겠죠? 스티커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정부가 돈을 많이 찍으면 그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현금을 쥐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은행에 열심히 저축해둔 1,0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물가가 10% 오르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10%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도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적 없는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사라진 셈이죠. 이게 왜 세금이냐고요? 정부가 돈을 찍어서 쓰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세금처럼 직접 걷어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걸 인플레이션 세금 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러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뛰고 물류비가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폭등해요. 어떻게 해도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비용은 평범한 직장인의 장바구니 물가로, 월세 인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로 돌아와요. 영수증 한 장 없이 말이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빚을 많이 진 부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10년 전에 1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칩시다. 그때 은행에서 7억을 빌려서 샀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물가가 2배로 뛰었어요. 건물 가격도 20억이 됐고요. 그러면 빌린 7억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7억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반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10년 전의 7억과 지금의 7억은 무게가 달라요. 옛날 7억으로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 7억으로는 아파트 반 채도 못 사거든요. 빚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린 거예요. 반면 건물이라는 실물 자산은 물가와 함께 올랐어요. 이게 바로 부자들의 빚 세탁 마법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빚을 내서 실물 자산을 산 사람은 이득을 봐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강남에 건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서울 부동산 가격이 2배 넘게 뛰는 동안 그들의 빚은 숫자상으로 그대로였죠. 결과적으로 빚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자산 가치는 불어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화로 진 빚의 실질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주식 폭락에 패닉셀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자산을 쓸어 담죠. 서민들은 어떨까요? 월급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저축해둔 돈의 가치는 녹아내려요.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금리 인상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잔혹한 버그예요. 룰을 아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모르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털리는 거죠. 3월 3일 한국 증시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7조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세였죠.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졌나요? SK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도망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미국 투자자가 1년 전에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때 환율이 달러당 1350원이었어요. 1만 달러 약 1350만 원을 한국 주식에 넣었죠. 주가가 10% 올라서 1485만 원이 됐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60원이에요. 1485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약만 171달러예요. 주식으로 10% 벌었는데 환율 때문에 실제 수익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머릿속 계산이에요. 한국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깎여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환율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터지자 그들의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기름값 오른다, 한국 물가 오른다, 한국은행 금리 정책 어려워진다, 원화 가치 더 떨어진다. 결론은 지금 팔고 나가자. 그래서 7조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예요. 바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우와, 주식이 싸졌네? 저점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이 지금은 위험하다 고 판단해서 팔고 나가는 주식을 우리가 빚내서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걸 증권가에서는 개미 물량받기라고 불러요. 스마트 머니가 던지고 간 자리에 개미가 올라타는 거죠.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단순한 투매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경고장이에요. 우리는 알아서 빠진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과 스마트 머니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는 달러예요. 기축통화니까요.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달려가요. 그게 달러예요.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중동이 불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수록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요. 개인이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달러 예금을 들 수도 있고 달러 ETF를 살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이죠. 중요한 건 내 자산을 100% 원화에만 묶어두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뛰는 게 금이거든요.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를 인정해온 자산이에요. 어떤 나라 화폐가 망해도 금은 금이에요. 실제로 지난 며칠간 금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금 ETF를 사거나 금 통장을 만들거나 실물 금을 사둘 수도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는 건 오래된 생존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실물 자산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물가와 함께 올라가요. 부동산, 원자재, 필수 소비재 기업 주식 같은 것들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건물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리츠라이츠 같은 상품을 통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어요. 에너지 ETF나 원자재 ETF를 통해 기름값 상승의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핵심은 통화 분산이에요. 내 자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 전체가 같이 녹아내려요. 하지만 일부를 달러로, 일부를 금으로, 일부를 실물 자산으로 나눠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줘요.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살아남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아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가만히 앉아서 뉴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뉴스는 이미 벌어진 일을 알려줄 뿐 내 자산을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통화 구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것들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100% 원화라면 지금 당장 일부를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걸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는 비상금의 형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만 쌓아두는 게 최선일까요?
물가가 연 5%씩 오르면 현금으로 쌓아둔 비상금은 매년 5%씩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부는 달러 예금이나 금 통장 형태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빚의 구조를 점검하는 거예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금리 인상에 취약해요.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걸 고려해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지출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위기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마지막으로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주식이 떨어진다고 패닉셀링하고 금이 오른다고 최고점에 뛰어들면 손해만 봐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국가는 당신의 통장을 지켜주지 않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화의 가치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어요. 가만히 두면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 언제까지 쥐고 계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